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에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 흔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간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아,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야여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부로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마,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 시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아,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남편이 왜 저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스텐스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신 단계에서 남편은 혹시라도 또다시 시모가 쓰러지게 되실까봐 불안함을 나타내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저희 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큰 트러블 없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혼 초반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었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지내왔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니 저에게도 한계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고,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편과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였죠. 저 혼자서 시모에게 불편한 점들을 털어놓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 남편을 먼저 설득시켜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고민거리들을 남편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요. 한 공간에서 지내는 동안 시모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회복이 될 때까지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생각한 계획이었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야. 함께 지내면서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돼?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몸이 안 좋으시면서 집에 혼자 계시는 동안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것 같던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나도 퇴근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줄 알아? 어머님이 드신 거 치우시고 어질러 놓으신 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건데 매일 깨끗하게 싹 다 치워놓고 정리해 놓아도 그때뿐이잖아. 말로는 알았다고 하시는데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으시잖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 안으로 쏙 들어가신 뒤 나오지 않으시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집을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 과자를 드셨으면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드셨으면 다시 냉장고에 도로 넣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 전부 다 꺼내놓고 바닥에 다 흘리시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경악하는지 알아? 당신은 나보다 퇴근을 늦게 하니까 매일 집안이 깨끗한 상태인 것만 보는 거지. 내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래? 과자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드셨는지 집안 전체가 과자 부스러기야. 이런 건 청소기 돌리면 되니까 그렇다 쳐도 음료를 드시다가 쏟으셨으면 당연히 닦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아침부터 쏟으셨는지 음료가 바닥 마루에 스며들어서 들뜨기까지 했다고.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만 해도 집이 상당히 깔끔했었는데 어머님 집이 아니니까 막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한테 내가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해 털어놓은 거고 같이 해결하자는 건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어? 이런 걸 내가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해볼래?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야? 생활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뇌출혈 수술 받아서 아직까지 몸이 정상이 아니신데 당연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몸이 온전하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셨겠소? 그냥 좋게 넘어가자.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때까지 그냥 당신이 좀 이해할 순 없는 거야? 이런 불만을 나한테 털어놓으면 내가 가서 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냐고 당신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해야 당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그러길 바라는 거야?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 혼자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당신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왜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 건데? 어제는 내 드레스룸에 들어오셔서 속옷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놓으셨더라고. 이것저것 착용해 보셨는지 전부 헤집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어. 그런데 어제 세탁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내 속옷이 들어가 있었다고. 어머님이 나 몰래 입으셨다니까. 아무리 몸이 좋지 않으시다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속옷이 좋아 보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당신 원래 속이 좁은 여자였어?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런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거 몰라? 이 집이 당신 거라고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남편과는 조금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받은 상처와 서운한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조금도 거르지 않고 시모에게 그대로 옮겨서 일러 바치듯이 얘기했어요.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좋게 해결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었죠. 결국 시모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집에서 지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몸이 좀 불편하다 보면 지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속옷도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몇 개 좀 사용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다시 세탁기에 돌리면 되는 건데 내가 더럽게 느껴졌었나 봐. 너희 집에 지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바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강서가, 엄마,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 아빠 따라가는 게 좋았을 뻔했어.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까지 세상 떠나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됐어? 우리 엄마가 상처 받았잖아.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우리 엄마 어떻게 되면 책임질 거야? 됐다. 그만해라.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왔겠니? 남편과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서로가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은 거였는데 남편의 생각 없는 입방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 거였죠. 좋게 해결하려 했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주말에 시모와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답답해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엄마한테 털어놓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했었죠. 그런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던 엄마는 예상 밖의 답을 해주셨어요. 사돈을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너희 집에서 지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건데 너무 심심하지 않겠어? 저녁 늦게까지 혼자 지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은데 엄마도 혼자라서 심심했던 참인데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만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말씀드려봐라. 분명 좋게 생각하실 거야. 왜 엄마가 고생을 해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오늘 그이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려고요. 지금 서로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전서방과 갈라서겠다는 말로 들리게 될 거다. 너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엄마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줄 테니까 일단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만 여쭤봐라. 엄마는 갑자기 시모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겠다며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엄마도 분명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텐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모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또 큰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았었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 엄마는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방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으시더니 갑자기 남편을 불러 짐 챙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너한테 인간이야 취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 사돈집으로 지내기로 결정하게 됐다. 너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그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돈과도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진 알겠는데 별일 없을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너희 사돈집으로 오도록 해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숨통 좀 트이겠네. 시모는 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서 좋다며 오히려 속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도 시모는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왜 저희 엄마 집에서 생활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너무 불안했던지라 시모와 남편을 따라 저희 엄마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엄마는 밝은 얼굴로 시모를 반겨 주셨습니다. 이미 작은 방 하나를 깔끔하게 청소해 두셔서 남편이 바로 시모의 짐을 풀 수 있었어요.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여쭤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시모는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지자 2층에서 손님이 왔냐며 누군가 걸어 내려오길래 확인을 해보니 이모가 자다 일어나셨는지 아래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얼굴 한번 뵙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연락도 없이 엄마 집에 오셔서 저도 많이 놀랐었죠. 그런데 저희 이모를 본 시모가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거실로 내려오는 이모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놀러 오셨나 보다. 저도 오늘부터 사돈집에서 도움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하는 기간이라 혼자서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며느리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돈이 마침 제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오게 됐거든요. 혹시 얼마나 계실 생각이세요? 저는 사돈과 단둘이 있게 될 줄 알고 온 거거든요. 네. 제가 동생 집에 있는 게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 걱정 마세요. 잠깐 얼굴 보러 온 거라 그 집에 갈 거거든요. 지금 혼자서 지내다 보니 심심해서 온 것뿐이에요. 이모는 최근에 이혼을 하신 터라 혼자서 지내고 계셨는데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기 힘들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는지 그날 저희 엄마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시모는 이모가 곧 가실 거라는 말에 굳어졌던 표정은 다시 밝아졌고 엄마는 시모가 오신다고 저녁상까지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모는 저희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보자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시모는 주방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희 집에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셨죠. 아이요, 사돈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앞으로 이런 음식들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그냥 사돈집에서 눌러 앉을까 봐요. 이런 음식 매일 먹으면 몸도 금방 좋아지겠네. 며느리는 나보고 맨날 집안을 쓰레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화만 내던데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욕먹는 게 얼마나 서럽던지 그동안 며느리 집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가 되네요. 네, 준비한 것도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딸이 사돈한테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 이 사람이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었는데요. 저한테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었다니까요. 어머, 내가 뭘 눈치를 줬다고 그래. 당신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사돈, 저거 봐봐요. 하늘 같은 자기 남편한테 대드는 거 보면 지금 둘 사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오늘 사돈이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거 생각해서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사돈은 멀쩡한데 며느리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매사가 항상 불만투성이야? 엄마는 시모의 거침없는 말에 미소만 띠고 계셨어요. 제 속이 끓고 있는데도 엄마가 힘들게 음식하신 걸 생각해서 꾹 눌러 참고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서로가 안 좋은 감정 상태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고 저희 부부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었고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틈날 때마다 친정집에서 각자의 엄마를 살폈습니다. 저에게 말은 안 하셨지만 시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엄마의 얼굴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간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없었는데 주말에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가 잠깐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을 하신 사이 시모가 저를 부르셨어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았고 뒤이어 남편도 시모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돈이랑 한 공간에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 저번에 너희 이모님이 사돈집에 오셨을 때 대충 들어보니 혼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참에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모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참에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사돈이 네 이모네로 옮기면 좋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도 좀 거들어 달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뭐라고요? 저희 엄마 집을 어머님한테 드리라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몸도 좋아지셨으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계속 저희 엄마 집에 지내시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달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엄마가 말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 주세요. 지켜만 보는 것도 한계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 집이 마음에 드셨나 봐. 여기서 지내는 동안 얼굴 혈색이 달라지셨잖아.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한테 좋게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우리 엄마 집을 눈독 들이는 건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어머님,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라도 있는 거예요? 너나 장모님이나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엄마 집을 처분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집 예전에 처분했어. 뭐라고? 예전이라면 우리 집에서 생활하실 때 처분하셨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셨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살던지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뭐하러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싶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저기 돈 좀 써봤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눈 깜빡할 사이에 내 손에서 사라지더라. 돈 모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돈 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 그냥 여기저기 투자도 좀 해봤는데 나는 그런데 안 맞는지 돈을 전부 다 탕진했지만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너희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돈집에서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산다는 게 정말 편한 건 아니잖니? 특히 네 이모가 사돈집에 오기라도 한다면 아주 가시방석이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사용하고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거야. 당연히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너희 사돈이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집을 나한테 주라고 네가 잘 좀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앞으로 너를 내 친딸처럼 대해주도록 하마. 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꽉 막힌 건 아니라서 장모님한테 좋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이 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엄마가 안방 쓰시고 저랑 이 사람은 저기 작은 방에서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처분해서 해외여행 한번 간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어머님,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으세요? 돈 한 푼 없이 저희 엄마 집에 얹혀 사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이 집을 통째로 달라고요? 아니 어떻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한 건 생각도 못하고 더 많은 걸 바라는 거죠?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왜 열을 내고 그래? 서로 좋게 좋게 하자는 건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이왕 말 꺼낸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잖니? 당신이랑 어머님이 제 눈앞에서 없어져야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챙겨 나가세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입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배려해 주니까 더 많은 걸 바라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치를 떨었죠.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모와 남편과 한바탕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열을 내고 있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고 좀 전의 상황을 전부 설명을 드리게 되었죠. 엄마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다시 현관문을 여셨고 누군가에게 들어오시라며 집 안으로 건장한 남자 몇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메고 계셨던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갑자기 남편과 시모에게 수갑을 채웠고
순간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여쭤보니 엄마는 가방을 뒤집어 물건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온갖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외출을 한 사이 시모는 남편을 불러 친정에 있던 금품들을 금은방에 가지고 가 처분을 하고 있었죠.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잠깐 동안 같이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닌 남편과 함께 엄마의 금품을 털었던 거였어요. 시모와 남편이 잡히게 되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금방이 이모부가 운영하시던 금방이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모는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거였죠.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의 대부분은 이모부 금방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이모부가 선물해 드렸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모와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엄마는 잠깐 외출을 한다는 핑계로 이모부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뒤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범행을 인정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결혼을 끝냈습니다. 벌이가 얼마 되지 않던 남편과 돈 한 푼 없던 시모는 들키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막아서 다행이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시모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모부는 이모와 이혼을 하셨는데도 저희 엄마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으셔서 도와주셨던 거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모와 이모부가 재결합하신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와 남편은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호의를 베풀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끝을 보게 되었지만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하며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면서 매일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100세 시대의 절반이 지나간 55살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부터 제가 써내려가는 인생 사연 들어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탁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다 보니 깨진 조각을 다시 맞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큰 사건들 위주로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 날이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렸었는데 신발도 다 젖었고 집에 거의 도착을 했었을 때 저 멀리에서 사람인 것 같은 실루엣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비 사이를 뚫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 놀랐고 쓰고 있던 우산을 던져버린 채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 남자가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정신이 희미해진 상태인 것 같았고 정신 차리라고 외쳐보았지만 이미 심각해진 상황 같아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늦은 저녁이라서 그런 건지 주변 상가도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신 차려보라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니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고 저희 집이 바로 앞이라 힘들게 부축해서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 시키며 저희 집에 부축이고 겨우 들어갔어요. 부모님께서 놀란 듯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고 마른 수건으로 젖어있는 온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워있는 남자의 몸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순간 의식을 정말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신없이 걸어오다 보니 제 구두 뒷굽은 전부 부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빠는 제 몸을 살피며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살펴봐 주셨어요. 생각보다 건장한 남자를 어깨에 걸치고 끌고 와서 그런지 너무 놀랐었나 봐요. 저도 갑자기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백해진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는 모습에 아빠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구급대원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향했고 그 사람이 걱정이 되다 보니 저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 힘을 다해 집에 데려온 만큼 제발 아무 문제 없이 깨어나길 바래서 따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된 진단 결과는 다름 아닌 신장 투석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쓰러진 거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행히 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들 거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뒤이어 병실로 옮겨지면서 옆에 잠깐 있어줬는데 가족분들이신지 급하게 병실로 들어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도움을 준 분이냐며 어머니 되시는 것 같은 분이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신장 투석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다며 부모님의 속을 너무 썩인다는 거였어요. 어찌됐든 가정사까지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아 분위기 보고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었던 늦은 저녁이 어느새 새벽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발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살짝 삐었는지 발목을 돌리는데 통증이 왔고 아마도 구두 뒷급이 부러지면서 꺾인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제대로 힘써본 적 한 번도 없었던 제가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니 저도 몰랐던 힘이 생겼던 게 신기했었어요. 그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목적 하나로 어떻게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가 있길래 집으로 향했고 새벽 늦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저를 기다려준 부모님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시길래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길게 느껴졌던 그날은 어느새 해가 떠오르면서 또다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보다 발목이 심각할 정도로 부어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반 깁스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싸우는 소리가 병원 밖에서 들렸고 저희는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싸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가 어제 도움을 베풀었던 남자와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오셨고 전날에는 경황이 없었다면서 보상이라도 해드릴 테니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사양했어요. 괜찮다며 무사한 모습 봐서 다행이라고 얘기한 후 아빠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았던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보며 뱉은 말은 충격이었어요. 당신이 어제나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당신이 나 살려냈으니까 내 인생 앞으로 평생 책임져. 알겠어? 나는 살기 싫었다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눈 뜨고 살기가 너무 괴로웠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를 살려내. 봤어도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걸 왜 살려내냐고. 남자는 갑자기 저를 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괴로운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듣고 있다가 화가 나셨는지 어제의 상황을 그 남자에게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남자는 제 발목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지갑에서 고생했다며 수표 몇 장을 아빠 얼굴에 던져주면서 아무 때나 나서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었고 아빠는 똥 밟았다 생각하자며 제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급하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 남자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는 출발했고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끝으로 두 번 다시는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악연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발목도 괜찮아지고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내에서 한쪽 손에 술병을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는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를 보며 우두커니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신장 투석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막 살지 말라며 충고 한마디 하고 피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팔목을 잡더니 그때 있었던 일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면서 뜬금없이 자기 살려줬으니 앞으로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 누워 자라고 제 팔목을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자 술 한 잔만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그때의 저도 참 마음이 약했는지 남자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곤 나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바로 앞에 맥주집이 있길래 들어갔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술에 의지하며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더니 입술을 부들거리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씁쓸하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들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니 못해줬던 기억만 남게 되었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사랑한다는 말 어렸을 때 하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왜 그 말을 아끼고 있었는지 세상 떠나버리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오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언제부터인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제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반감을 표했고 아버지의 말은 반대로 하는 불효자로 자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사랑했고 마지막 떠날 때까지 저만 불렀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버지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들, 그동안 미안했고 사랑한다. 이 말을 듣는데 그동안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던 제 반항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숨이 멎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데 아버지 사랑해요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가식 같았고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이제 세상 떠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운 마음에 제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제 자존심이었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네요.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라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도 신장투석을 오랜 기간 받으시다가 떠나셨거든요. 이 남자의 말에 그동안의 아픔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는지 신장투석을 받는 게 두려웠고 원망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술 기운에
응어리졌던 속마음을 눈물로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남자를 바라봤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곁에 있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동정심이 훨씬 더 컸을 테지만 그래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이 되고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건네주었어요. 나중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그때 연락 달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한 다음 택시 태워 보냈습니다. 집에 걸어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하게 항상 제 옆에 있는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그 남자가 고마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모든 걸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내어준 부모님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늦은 새벽이었는데도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께선 소파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선잠을 자고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제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늦게 왔다며 꾸중을 늘어놓으시는 것보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부터 물어보신 부모님의 웃는 얼굴에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황해하신 부모님께서 저를 안아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저는 부모님께 자주 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한다는 단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때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좀 꺼려졌어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전화했다가 저를 기억 못한다면 엄청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버리면서 저도 그 남자에 대해 점점 기억에 잊혀갈 때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남겨져 있었고 핸드폰 번호를 보니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자 반가운 목소리로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데이트 신청이었고 저희는 그때 이후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는데 처음부터 하늘이 정해준 만남 같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양가 집안 인사하러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기게 되었어요. 아빠가 그때 병원 앞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반대하셨지만 제가 모든 걸 솔직하게 전부 얘기해드려서 기분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으나 저와 연인 사이가 된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를 드렸는데도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그때의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고생만 하게 되는 거라며 싫어하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싶다가도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큰 상처가 남게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나머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결정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셨죠. 알고 보니 집안 차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났었어요. 결혼한다고 인사 온 건 좋은데 우리 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가 말을 안 했으니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왜 그런 걸 의심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저에게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여자예요.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 너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불만 가지지 말라고? 그럴 거면 뭐하러 집에 데려온 거야? 나는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못하니? 그동안 너 등골 빼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여자가 어디 한두 명이야? 그래서 제가 등골 빼먹혔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요? 지선이는 다른 여자랑 달라요.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처음이고 앞으로 저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니까
어머니도 저희 결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요즘 추석도 열심히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처럼 추석도 안 받고 길거리에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살 테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정적이 흐르자 그런 분위기가 싫었는지 저를 데리고 그때의 남편이 지내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방에는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추억들이 가득 묻어 있었고, 책상에는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산에서 같이 찍은 초등학교 때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는데 아빠와 찍은 사진은 그거 한 장뿐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남기고 있었어요. 급하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즐거운 대화로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밑에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잠시 앉으라며 침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우리 아들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다. 그런데 네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사람이 돈 맛을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까지 잡아먹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너 얼굴에서는 아직 그런 게 느껴지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아들 어떻게 해서 재산 가져가려는 계획이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내가 그런 낌새를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순간 너랑 너희 집안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어머님,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버릇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정철 씨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겠다는 거지 돈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았다니까 이해는 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개차반 같은 성격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도 않았겠죠. 어머님 집안이 워낙 부유하셔서 그런 거지 저희 집안 동네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만큼 부족한 거 없이 저도 커왔어요. 그러니 진심이 담긴 제 마음 읽어주시고 이 결혼 받아주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 축복해 주셔야 정철 씨가 웃는 얼굴로 결혼할 수 있죠. 어머님께서도 정철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저처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당당했던 제 모습에 칭찬을 해주셨고 어머님은 저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침착하게 대화로 모든 걸 풀어나갔고 잘생긴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추석도 열심히 받고 한층 밝아진 모습에 어머님께서 아들의 변화된 얼굴을 보며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처음에 저와 대화했을 때 진심이 담긴 말들을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니 며느리로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제 위치에서 남편이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모든 걸 어머님께 배워가며 하나하나 가르침 받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남편 회사는 더 큰 회사로 발전이 되었고 그만큼 세월이 흘러 결혼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눈물을 남모르게 흘렸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신장투석으로 생명을 연장하지만 정상적인 삶이 힘들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투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서 버티기가 상당히 벅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옆에서 아빠를 바라보며 커가는 아들에게 아픈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왼쪽 팔은 몸에서도 많은 무리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듯 굵은 핏줄이 흉하게 튀어나왔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석을 하면서 남은 상처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했었지만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좌절하지 않았죠. 그런 모습이 너무 대단했고 그런 모습을 봐왔던 아들은 정말 열심히 앞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던 세월이 20년이나 지나니 남편은 온몸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남편에게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왔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20살이 되던 시점에 마냥 행복할 것 같았던 일상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자기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몸에 무리가 되었는지 어지럽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속이 울렁거린다며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사는 저에게 대부분 유전인 경우 자녀분들이 중고등학생 20살 정도면 만성 신부전증이 찾아온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앞으로 아들에게 펼쳐지게 될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병원 다니면서 했던 치료들을 아들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저는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 저희 인생에 엄청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었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 앞날을 막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끝내고 힘없이 걸어 나온 저를 본 아들이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길래 저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차마 아빠와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몸살 감기 정도가 온 것 같다며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저희 집안에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분들이 제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 컸었는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갔다 왔었다며? 어머니가 그러던데 왜 말 안 했어? 빈혈이랑 구토도 했었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 몸살 감기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라 누워서 잠 좀 푹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네. 너무 걱정하지 마.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요즘에 회사에서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이제 그만 회사에서 손을 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푹 쉬고 회사 다른 곳에 넘길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우리 아버지께서 힘들게 키워놓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완벽한 인수인계를 끝내고 공식적으로 물려줄 거야. 저런 상상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 아들이 당신 집안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신부전증에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죽을 것처럼 가슴이 아파 아들과 남편이 없을 때 땅을 치며 오열하며 너무 큰 충격에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시간에도 눈에 눈물이 흐르려고 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고 최근 들어 달라진 행동들로 인해 남편은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 때문인지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금방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날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오는데 문 앞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살피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네.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하더니 무슨 심각한 일이길래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렇게 고개 돌리고 있지 말고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오늘 신장 투석 받는데 별일은 없었어? 20년 동안 투석 받는데 정말 지겹지? 근데 그걸 지켜보는 나도 이제는 지치고 많이 힘드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사랑만으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병마와 싸우는 당신을 보니 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게 누구 때문인데? 옆에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준 당신 때문에 아픈 몸 이끌고 여태까지 아버지께서 이러는 회사 끌고 왔어. 이제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아들한테 회사 대표 자리 물려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당신과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 그러다 보니 당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나도 당신 수발드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우리 아들에게도 대물림 해줘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왜? 어디가 안 좋대? 몸살 감기라며? 몸살 감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처럼 평생 투석받으며 살아야 할 운명을 지녔다고. 신부전증이 유전이라 우리 아들한테까지 진행이 된 상태래. 그런데 당신처럼 투석받으면서 대표 자리에서 버티란 소리야? 그게 난 무슨 소용인데.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현성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럼 우리처럼 아픈 자식을 바라보며 고통을 받아야 하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아들 방에서 덜컥 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저는 아들 방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방문을 열자 아들은 침대에 없었고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린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은 방구석도 아닌 장롱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울고 싶을 때 장롱 속에 들어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쉬지 않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저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기와 똑같은 상황이 떠올랐는지 머리를 움켜쥐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불안정해 현성이한테까지 그런 나쁜 유전자를 물려줬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장롱문을 닫았고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건넨 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통장이었고 남편이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세계 일주 다니려고 따로 열심히 모아둔 25억의 통장이었어요. 함께 세계 일주하면서 좋은 곳에서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려고 준비하던 통장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건네준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혼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곁에서 20년 동안 수발들며 살았는데 눈 감을 때까지 아들 인생까지 맡길 순 없다며 저주받은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말라며 저를 보내주겠다는 이기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손이 올라갔고 그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그 기간 동안 좋은 추억이 더 많았고 현성이와도 함께한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딴 종이 쪼가리 던져주면서 이 집의 20년의 추억을 묻어버리고 떠나라고? 그럼 내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구나. 고마워 여보 라고 말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봐.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거야? 20년 전 그때 떠올리기 싫었던 그날이 떠오르네. 당신은 그때도 똑같았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했잖아. 이제는 나까지 떠나보내고 세상 떠나면 그때 후회할 거야? 더 이상 후회할 짓 하지 마.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모든 걸 내려놓자. 아버님이 만든 회사,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이제 20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고 험난한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기 위해 추석받으면서 아픈 몸 이끌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지? 반대로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해야겠다. 대표직 내려놓고 우리 함께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그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휴가 다녀오자. 당신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다녀오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잠깐 다녀와도 되니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현성이랑 따로 살도록 할게. 당신이 준 통장으로 결정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저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두려웠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얘기도 못했다며 빨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아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하자며 남편과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아들한테 다가가 장롱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흐느끼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지금 현재 아들은 투석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빨리 좋아질 수 있게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기가 맞아 남편과 아들과 함께 투석을 받는 상황도 생기곤 하는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가족 간의 사랑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일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불행을 웃음으로 만들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행복하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않고 사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쌓아두렵니다. 눈 감을 때 웃으면서 떠나고 싶네요. 제 인생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어려운 이때에 힘들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속마음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언제나 용기 잃지 않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힘이 될 테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댓글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그만큼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운 이 시점 잘 헤쳐나가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